2010년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모바일 산업이 클 줄 알았어요. 5년 뒤를 보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삼성전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안다. 그게 기업의 역할 플랫폼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독점입니다.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공유의 플랫폼, 파트너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저는 지금 한 종목에 올인한 거죠. 아, 그래요? 그게 무브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동남아 가면 그랩 있는데 어디 가면 우버 있는데 왜? 라고 하지만 그거와는 분명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무브가 해결을 하고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무브라는 차량 서비스, 그게 무브의 전체는 아니다. 네. 왜냐면 그 사이에 생각지 않게 ERP 서비스라는 게 들어와서 지금은 그쪽으로 글로벌 마켓까지를 보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브는 더 세상이, 지금 바라보는 세상이 더 넓어진 거예요. 네. 지금 요즘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한 5년 이내에 네. 하려고 하는 그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분야, 일단 우리 공급망을 뭐 전세 버스든 렌트카든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 ERP를 통해서 공급망은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서도 정말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쓰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보면 업무용 공용 차량 장기 렌트해서 주차장에 세워두고 직원들 쓸 때마다 배차 하나씩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고위 임원들 같으면 파견기사를 받아서 임원들한테 필요할 때 운전을 시키는데, 뭐 그 부분도 사실 관리에 대한 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리운전도 있고, 어떤 해외 출장 가시거나 회사에서 행사 있거나 네. 또는 고객들 오시면 기존에 무브가 했던 이런 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차량도 쓰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법인에서는 각 부서마다 알아서 개별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걸 회사에서 통합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하고 효율화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무브가 하고 있는데, 무브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 본질이 차와 운전기사입니다. 이걸 내가 어떤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예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거고, 이 전체적인 비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인용 통합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 만들어서, 회사에서 우리는 통근버스 모듈만 쓸래? 또는 업무용 공용 차량 예약하는 것만 쓸래?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회사에 커스터마이징 해서 제공을 해드릴,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에서는 이런 이동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사실 B2C는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써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B2C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B2B에 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B2B부터 시장을 선점을 하자. 그 뒤에 B2B를 선점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B2C 확대할 수 있다. 그게 스타트업이 해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를 저희도 한 3년 전쯤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이제 B2B와 솔루션, 그 다음에 최근에는 AI를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 공급 파트너들 백오피스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우리 공급 파트너 분들은 영업 채널을 늘리고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줄 수 있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더 키워도 백오피스에 사람이 같이 증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스케일업 글로벌하게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는 네. 궁극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커머스. 저는 우리가 AI가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한 2, 3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AI가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말은 되게 많았는데 실제 사람들이 느낄 만한 혁신은 없었던 거죠. 최근에 한 2, 3년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 생기면서 네. 거의 이제는 일상화가 맞아요. 되어 있듯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AI와 요즘 뭐 휴머노이드, 자동차와 결합이 되면 저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율주행이 지금 우리가 AI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을 당연하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기자님이 2010년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모바일 산업이 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미래의 타임머신 타고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아, 나는 카카오 같은 메신저 창업해야지. 또는 커머스를 해야지. 또는 너튜브와 같은 이런 영상 서비스를 해야지. 그런 걸 하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새로운 인프라가 생기면서 무수히 많은 기회가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5년 뒤를 보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 AI와 자동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앞으로 20, 30년간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분야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럼 그걸 하나씩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와,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까 운전기사가 있는 서비스가 우브의 B2C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돼버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자율주행이 돼서 완전 무인차, 그러니까 운전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되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좋은 기회인 게 지금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이 서비스가 그냥 컴퓨터가 운전하는 거죠. 네. 전체적인 구성에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프라 그대로 도입이 될 수 있는 거고 대신 우리 파트너 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비용 지금 구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효율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마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많은 규제의 또 대상이 됩니다. 네. 그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단지 새로운 어떤 자율주행이나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 차가 투입이 되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플로우들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단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컴퓨터가 운전한다. 그 차이뿐인 거고 그 혜택은 저희와 고객이 같이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서비스 구성을 해놔야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5년, 10년을 후를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시겠어요? 네, 지금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시기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고 반면에 항상 이제 이게 중요한 스타트업은 것 같다. 직장을 다닐 때는 사표를 항상 갖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직서를 갖고 다니지만 스타트업을 해보니 이런 희망도 있지만 또 반대의 불안 이게 항상 공존하고 그게 항상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계속 다니고 계셨다면은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하셨을 때 아마 정년 뒤에는 뭘 하지?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뭘 하지? 은퇴 후엔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완전 고민의 차원과 생각의 차원이 달랐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일이라는 게 내가 남이 시켜서 한다고 하면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고민해서 만들어 보고 이걸 실제 고객에게 제공을 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고객들이 반응이 좋아서 점점 더 성장하고 네. 확대가 되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점점 더 사업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제가 생각하는 이런 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 가족, 지인들 다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그 분야를 잘 알고 그 분야에 도전을 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활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다 같이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고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브가 글로벌이 되면은 그야말로 국익에도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해외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안다. 저는 그게 기업의 역할인 것 같고, 저 또한 뭐 아직은 작은 출발이지만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무브라는 시스템을 써서 네.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 공급 우버처럼. 파트너들이 돈도 잘 벌고 백단의 효율화도 돼서 업무 효율도 잘 되고, 그 다음 고객들도 기존에는 뭐 현지에 있는 로컬 사람들만 내가 고객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글로벌 고객들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무브가 아니었으면 뭐 베트남에 있는 뭐 차량 회사들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한 5년 내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네요. 무브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 뭐 베트남이든 타이완이든 일본이든 다른 파트너들도 성장할 수 있겠네요. 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꾸민 이유가, 제가 삼성에서 소프트 엔지니어 할 때 그때 제가 오픈 소스 활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픈 소스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만든 코드를 공개를 해서 딴 사람이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서로 보완해 나가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오픈 소스를 기업에서 한다고 하면 기술 유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픈 소스가 아니었으면요, 지금 AI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많은 지금 중요한 인프라가 다 오픈 소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의 힘은 뭐냐면 공유의 힘입니다. 공유와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저희 사업을 설명할 때 보편적인 용어로 플랫폼이란 개념이 있지만 저는 실제 플랫폼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플랫폼 방식은 독점입니다. 즉 내가 많은 공급사를 가지고 와서 고객과의 인터페이스를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이게 분산이 안 되다 보니까 플랫폼들 간에 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공급사들한테 또 반대급부로 어떤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플랫폼이지만 저는 오픈소스 방식의 플랫폼입니다. 무브라는 채널로 모든 고객들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급 파트너들이 스스로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우리 파트너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한국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파트너 채널에서 한국 파트너의 인벤토리를 예약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급 파트너들끼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게 분산 네트워크 효과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도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플랫폼은 공유의 플랫폼.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공급 파트너들끼리 서로 그리고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그게 구현이 안 되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이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무브가 인프라가 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오늘 인프라 차를 보이는 장소라기보다는 차량 한 대가 아니라 실제 저희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시면 관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동하는 지금 차량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다 관제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커머스하고 엮을 거냐. 그리고 저희는 차량에서 지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사님이 운전을 하세요.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컴퓨터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사용자 경험은 똑같습니다. 사용자, 내가 사람이 운전하든 자율주행이 운전하든 난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난 차량에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자유의 시간인 거죠. 특히 중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차 안의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거실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지인들끼리 가는 소중한 카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이동을 하면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거기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특히 낯선 지역을 가게 되면 내가 근처에 모르는 장소들이 더 많습니다. 로컬 사람들만 아는 그런 좋은 장소, 이런 부분들을 차량 이동할 때마다 영상으로 소개를 해주고, 그 장소를 내가 가고 싶으면 바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단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 데이터에서 어떠한 의미를 뽑아서 고객들한테 밸류를 제공을 하고
그분들한테 이걸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냐. 그게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제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무브에 딱 공항에서 내려서 한국에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브를 타고 멀리 가요. 어딘가 뭐 성주나 이런 좀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참외를 먹으러. 근데 가는 길에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그럼 그냥 휴게소에 들르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있는 맛집이 뚱 떠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는데 뭐 일종의 커미션이 이제 무브한테 제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맞습니다. 실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저희가 이미 이런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디스플레이와 사람들 간의 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차 안에서 이 스마트폰 보면 힘들잖아요. 저희는 최소한 이 벤, 카니발, 솔라티 이런 좀 큰 차량을 네. 하고 차량의 디스플레이를 좀 큰 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컨텐츠는 위치 기반으로 이 차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그 근처에 설정해 놓은 POI, 장소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와. 예를 들어서 주말에 지인들하고 골프장을 간다 상황을 설정을 해보면 실제 라운딩하고 나면 근처에 맛집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비즈니스 골프 치는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리 근처에 뭐 특산물 네. 또는 보여줄 수도 있고 맛집 이런 걸 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라운딩 하시는 동안 차량에 우리 쇼퍼님이 가서 픽업해서 우와. 실어 놓습니다. 그럼 로컬 커머스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우 많이 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나? 시절이 전 앞으로도 많지 진짜.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회를 저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올해 왔던 분들이 내년, 내후년 또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분들이 수도권에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이유가 로컬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도쿄 많이 갔지만 다니시죠. 다음에는 교토, 정말 시골까지 갑니다. 외국인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인데 와. 안동에 있는 화훼마을을 가고 싶어요. 네. 어떻게 갈까요? KTX 타러 가야 되고요. 내려가지고 안동역에서 화훼마을까지 어떡해요? 가기 너무 힘듭니다. 교통편이 안 되면 외국인들이 계획을 짜다가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서원이라도 하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이동의 문제를 풀어줘야 저는 우리 지방 관광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역에 가보시면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외국인분들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이 부산역에 내리시면 또 똑같이 캐리어 끌고 택시도 싣고 호텔 체크인하고 또 나오셔야 안 오고 됩니다. 싶죠. 그 다음에 너무 불편해서. 네. 특히 이제 가족 여행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프리미엄 여행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소비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 분들을 관광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고 거기서 또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서 마음껏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관광을 통해서 내수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 K-팝, K-푸드 정말 이런 글로벌한 시대에서 한국이 정말 최대 수요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1,500만 명, 2,000만 명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내년에는 지방을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통계치도 이번엔 중요하고 서울을 왔지만 다음엔 안동을 갈 수 있는. 네. 그래야 저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한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서울을 갔다가 안동을 본 외국인은 와, 그 다음에 전주, 부산, 강원도 가보면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국가구나 이런 얘기를 또 입소문을 낼 거고 근데 서울에서 내가 쇼핑 한번 하고 시술을 받고 K-팝 한번 보고 왔어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분들이 지방으로 자꾸 갈 수 있게끔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무브가 있으면 가능하다. 저희가 큰 도움이 되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바일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많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하신 거 네네.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이제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이동이 원활하게 되어야 경제든 이 사회든 잘 돌아가는 거고 코로나의 시기가 이동이 없으니까 정말 모든 게 멈추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이제 피가 잘 통해야 되듯이 맞아요. 이동이 되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행복이라는 어떤 또 추억을 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표님을 뵙고 무브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교통을 상징한 노란색을 입고 왔는데 정말 너무 오늘 어떤 교통의 잠재적인 경제적 확장성, 가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고요.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사업가로서도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정말 사업을 하면은 안 된다 라고 느끼신 게 있나요? 또는 이런 사람은 꼭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겠다. 우선은 저는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창업하면 정말 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들. 덜 받는 분들이 창업하면 좋아요. 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스트레스 왜냐하면 좀 덜 받는. 제가 막상 해보니까 창업을 하면 본인이 관리할 수 없는 위기도 생기는 거고요. 직원들도 매번 또 새롭게 또 성장할 때마다 채용도 해야 되고 항상 현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단 적극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 창업은 자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 분야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게 창업을 하는 순간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우선은 직원을 한두 명 채용하더라도 그분과의 어떤 고용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떤 투자를 받으면 또 투자자와의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내가 실제 이 서비스를 돈을 주고 팔게 되면 고객과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지. 그러면 이 관계들에 대한 내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되면 이 자식은 어쨌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모로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혹시 앞으로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도 정말 자식을 키운다는 그 정도의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셔야 또 원하시는 바를 달성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보니까 중간에 유학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를 바꿨다거나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MBA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변화와 가장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 하다가 MBA를 갔습니다. 삼성전자 그 큰 회사에서 이제 개발 부서만 있다 보니까 이 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지? 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MBA를 가보니까 회사에서 이러한 다양한 부서가 각자의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거대한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저의 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의 모든 인간관계의 어떤 집합체, 즉 인종도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다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고 백그라운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서 글로벌 사업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엔지니어 생각을만 했으면 저는 창업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중한 전기가 됐네요. 네. 아까 사업은 자식과도 같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어떤 사업가들은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엑싯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고 또는 계속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대표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10년 뒤, 20년 뒤 무브가 잘 성장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됐을 때 모바일 커머스처럼 모빌리티 커머스라는 영역도 생기고 국내 해외에 있는 수많은 파트너들이 무브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싶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지금 창업할 때 또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벌기 진짜 어렵구나. 돈 벌기 정말. 삼성전자에서 그 몇백 조의 돈을 버는 거는 뭐 회사에서 직원 급여를 주니까 땡큐 뭐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손님들이 무료로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이거 하고
이제는 100원을 내셔야 돼요. 완전 다른 얘기죠. 완전 냉정한 게 달라지는 모습.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1억 벌고 10억 벌고 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태가 됐을 때 그냥 엑시트를 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어떤 경험과 지식과 어떤 네트워크 이런 부분의 총 이제 집약체로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무브라는 회사가 있어서 참 여러모로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제가 가장 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회사를 잘 키워서 상장도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가장 좋은 노후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람직한 대표님 투자자가 있다면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올라니까 대표님은 혹시 투자도 하세요? 네, 하고 있죠. 저는 지금 한 종목에 올인한 거죠. 아, 그래요? 그게 무브입니다. 근데 저는 머니올라 포함해서 이제 경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거시 환경에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그런 어떤 앞으로의 전망,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더더욱 이제 머니올라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어떤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또 많은 수익을 안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라는 거는 어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서 또 어떤 비전을 줘야 되고 그럼 언제 타이밍에 이런 상장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많은 지금 도움을 머니올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 종목에 올인하고 있죠. 그게 바로 무브입니다. 이거 완전 무슨 광고 문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은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종목에 올인하는 거죠. 저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인생을 없고요. 올인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실제 제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 무브 다음의 커리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무브에서 무조건 승부를 볼 거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후회 없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수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잘 됐을 때 저는 그게 기회라고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회는 오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보니까 저게 기회였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잡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1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어떤 분야가 잘 될지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그걸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골고루 뭔가를 조금씩 준비는 시도를 해보고 있어야 그렇게 해야 그 중에 하나가 뭔가가 됐을 때 빨리 그 사업에 집중해서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돌이켜보면 기회였구나 이지 기회가 어느 순간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면 오는 건 아니다. 대표님께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신 게 벌써 40대에 들어와서 창업하신 거잖아요. 2030이 보통 창업한다고 생각하는 스타트업. 근데 대표님은 40대에 도전하셨으니까 근데 뒤가 없기 때문에 더 비장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40대 이후 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일을 하는 그 분야에서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잘 알 수 있고 전문성도 갖춰졌고 네. 그다음 그 업에서의 네트워크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업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20대, 30대 저는 초반까지는 정말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게 있으면 빨리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일단 스피드. 그래서 가볍게 테스트를 빨리 해보는데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면서
멘토를 많이 받으면서 사업을 좀 꾸려갔으면 좋겠다. 실패를 하더라도 네. 일단 부딪혀봐라. 네. 20, 30대에는.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막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또 꾸리는 이럴 때다 보니까 막상 창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젊은 창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뭐 회사 생활했던 분들한테도 그런 좀 창업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면 되게 좋은 인프라가 될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창업 제도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기별로 지원 제도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도 코로나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R&D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까지는 저는 신중하게 한 분야를 정말 깊게 분석을 해서 창업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히려 40 중반이나 50대는 저는 이제 창업을 좀 비추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왜냐면 그 정도 되면 회사에서 이미 좀 높은 위치에 있고 현장에서 내가 막 실무를 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막 현장에 가서 내가 누군가한테 부탁하고 영업을 하고 이런 경험도 이제는 좀 과거의 경험이다 보니까, 근데 막상 창업을 하면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실제 사업자가 내는 것도 세무서 가서 직접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고객 만나 가서 영업하는 것도 당연히 직접 해야 되고요. 제품 테스트하고 세팅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네. 그게 쌓이면서 회사가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그거를 본인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래도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40대 후반, 50대는 창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접어든 그 회사에서 좀 새로운 멤버로 합류하시는 게 네.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는. 저도 지금 요즘 우리 대기업에서 일하셨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 고문님으로 서서히 좀 모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B2B.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은 네트워크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어떤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 조언을 해주고, 저는 그런 어떤 선순환의 문화도 고령화 시대를 봤을 때 되게 좋은 정책적으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인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과 경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가치관이 남다르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행복에 대한 대표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뭔가 한 가지에 몰입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하고도 잘 어울릴 수가 있고요. 그 몰입하는 그 과정, 내가 뭔가를 항상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수학을 좋아했는데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이 창업을 해보니까 끊임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거고, 그 문제를 잘 풀면 회사가 성공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못 풀면 회사는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일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어떤 모빌리티 커머스의 현재 또 미래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복이라는 주제까지, 또 사업가의 자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왠지 제 회사는 아니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큰 그림 그리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대표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 반드시
제가 머니올라에 꼭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이 또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또 기록으로 남을 거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만들어가면서 힘들 때 한 번씩 다시 또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얘기 했구나. 기운 내자. 다시 만들어가자. 약속인데. 네, 약속으로. 네,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네. 저희가 상장할 즈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그때는 이제 무부 투자를 홍보를 해서 네.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렇죠.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저희도 오히려 그런 대표님의 이 시절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힘이 되는 영상을 드리는 게 또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의 목적인데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해요. 꼭 저희 다시 봬요. 네, 정말 꼭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굿럭입니다,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